기자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잠시 이게 수사받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적이 있다고 제가 자초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반성을 했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되게 좋아. 거기서 제재가 들어온다서. 이제 바로 모니터를 하니까 쫓고 쫓기는 심리전이 또 있죠. 우리 푸블리우스 소품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풍문이 모두 사실일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질문을 두 분 학생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OX 팻말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네, 먼저 우리 현미님. 자, 기자는 정계 진출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면서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OX? 저는 X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기자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면은 네. 저도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은 정치인을 코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코치라기보다는 이렇게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두듯이 그렇죠? 네네네. 이제 친분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이는 정보가 많으니까 기자분들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훈수 두듯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대요. 그다음에 친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면 잘못하면 유착하게 돼요. 너무 가까워져요. 그럼 정언 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도가 돼요. 한쪽으로 이 사람 편으로 쏠려. 그런 사람은 정계 진출하면 안 돼요. 기자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기사를 썼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기자를 하다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갑자기 뭐 선거가 이제 있다. 그래서 캠프로 딱 갔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9시 뉴스 앵커를 어저께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 가거나 누구 캠프 대변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니 실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지? 네. 신뢰감을 못 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기자가 정계로 가는 거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나는 촌지나 골프 접대를 받아본 적이 있다. OX. 와 이거 골프 접대? 이거 진짜 가만있어 이제 수사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접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있다고. 김영란법 이전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관행이었죠. 뭐 명절 때라 그러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촌지나 뭐 좀 과도한 선물을 받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고 저 또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만 이제 기사를 써달라는 조건으로 혹은 이 기사를 빼달라는 조건으로 촌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쓴 기사 때문에 경찰서장이 내가 경찰서 출입을 할 때 잠깐 서장실로 오라고 하더니 봉투를 꺼내서 주는 거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맙다고 주려는 거. 아니 자기를 비판하는 기사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거 좀 빼달라는 취지로 나한테 봉투를 건네는 거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네. 김영란법 이후에 많이 사라졌겠지만 아직도 뭐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골프 접대는 뭐 여전히 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저는 단호히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엄격하고 단호하게 거절해라. 네, 이게 이제 어떤 그게 슬기로운 네, 그게 슬기로운 거다. 네, 지금 시대는 더군다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기자는 반드시 명문대생으로 언론고시 출신이어야 한다. 기자의 출신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언론인 선발 방식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명문대 출신이어야 한다. 저는 X입니다. 명문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참 주관적이긴 하네요. 네. 명문대 그냥 우리 그냥 솔직히 네, 얘기합시다. 솔직히. 네, 명문대 하면 스카이 정도로 구분합니까? 보통 스카이.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스카이 출신 기자가 70%였습니다. 조중동은 아마도 85% 안에 있을까? 실제로 YTN 제 동기의 70%가 스카이고 비스카이가 30%. 나를 포함해서 비스카이가 30%. 그런데 내 선배 중에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와. 서울 법대면은 뭐 대한민국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해서 실제로 머리가 똑똑하겠죠. 그러면 취재를 잘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은 되게 유리해요. 서울 법대를 나왔어. 그러면은 자기 선배들이 고위직에 쫙 포진이 돼 있어. 우리 취재할 사회가 때 유리한 그쵸. 건. 네. 뭐 서육 뭐라 그랬지? 무슨 남인가 뭐 있어요. 네네. 서울대 60대 서울 영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기자가 됐다 그러면은 특히 법조를 출입하게 되면은 절반 이상이 자기 선배야. 와. 아, 그런 거에서 좀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학연이라는 네트워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기사를 갖다 주겠지. 거죠. 그런데 비스카이다. 되게 드물어. 법조에.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건 있어요.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있지만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사를 잘 쓰거나 취재를 잘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거 믿다가 취재를 게을리하고 실력이 없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뭐냐? 반드시 명문대생으로 언론고시 출신이어야 한다는 X고 네. 언론고시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제 뭐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기본적인 그 테스트는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상식은 있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를 시사를 다루는 건데 시사 상식이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국어를 잘 해야 되겠죠. 글 쓰는 솜씨는 좀 있어야 되죠. 그런 거는 걸르는 언론고시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언론사 시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한다. OX. 하겠다면 그 이유는, 안 하겠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망설임 없이 O를 듭니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멋있으십니다. 한다. 왜 그러냐? 딴 거 할 자신이 없어서. 딴 직업은 해본 경험도 없고 첫 직장이었고 오로지 이것만 해봤고 다른 거는 하고 싶은 거는 별로 없고 할 자신도 없어요. 천직이신 거네요. 예, 첫 직장이었고 이제 이거만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방송 기자의 꽃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해봤어요. 기자, 앵커, 특파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보도국장.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운이 좋았고요. 단독 기사도 좀 써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 멋있으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대형 방송 사고를 낸 적이 있다. OX. 또 방송 사고에 대한 대처법 및 노하우는 뭔지. 네. 야 이거 과거사 흑역사를 또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일단 답은 O입니다. 네. 방송사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거라고 떠올릴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2013년 7월 아시아나 여객기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그게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회사에서 특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송 경험이 비교적 많은 나를 구원투수로 부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린라켓 회사를 가죠. 스튜디오에 딱 앉았어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를 벗어나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특보를 막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3초 묵음 사고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뭔가를. 그러니까 뭐 했습니다. 인천을 출발한 여객기가 어떻게 됐는데 뭐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속보가 자막으로 뜹니다. 사망자 2명 발생.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또 잠시 후에 10분쯤 뒤에 사망자는 중국인인 듯 이런 속보 자막이 뜹니다. PD가 콜도 안 해. 그냥 자막만 띄워. 그러면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잠시 전에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사망자는 중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멘트가 결정적으로 사고였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은 이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갔기 때문에 한국인이 많을 줄 알았고 뭐 부상자든 사망자든 한국인이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3초에 묵음이 생기면 방송 사고이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죠. 네. 아,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라는 게 명백한 실수였는데 그게 이제 인천공항을 경유했던 비행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인 승객이 다수였지. 이제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성공적인 방중을 하고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확 그랬는데 분위기가- 또 뭐냐면은 종편 생기고 초기여서 종편이 이제 조중동한테 특혜를 줘서 생긴 방송이라고 하는 쪽에서 공격을 엄청 해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뭐 이거 변명이 아니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 매체에서 중국인이 죽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와, 이건 너무 확대 재생산이 된 거죠. 와, 인터넷을 통해서 왜곡이죠. 쫙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댓글, 비난 댓글이 쫙 올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저의 그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외교 관계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제가 자초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반성을 했고, 방송을 하는 기자든 방송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 굉장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3초 묵음이어서 방송 사고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녹화였으면 자르면 되는데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를 물어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인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새겨듣고,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숨겨도 되지만은 저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실수는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는 최주희, 이현민 두 학생분들의 궁금한 점을 미리 이렇게 질문지 형식으로 받아놨습니다.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또 굳이 뽑아. 이런 순서대로 안 하게. 극적 효과를 이제 해서 네. 기자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많았는데 뭐 포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뭐가 힘들었냐면 입사 초기였어요. 입사를 했어요. 근데 YTN이 이제 신생사였잖아요. 1995년 3월에 케이블 TV가 개국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는 94년 9월에 들어갔으니까 개국하기 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연합뉴스, 지금이 연합뉴스, 당시 연합통신이었어요. 거기 위탁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전화로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를 챙겨갖고 꼭 전화를 해요.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와, 나도 회사원이고 자기도 회사원이고 욕을 하고 한 3년 정도 선배일 너무하다. 뿐인데 그것도 쌍욕을. 그래서 군대처럼. 그러니까 와, 이게 이 언론 문화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군대 문화 같은 거예요. 처음에 거기서 너무 이상했고 거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었고, 두 번째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일본 말을 이제 언론계 용어에 일본어가 많이 남아 있는데, 하리꼬미, 거기 아예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네,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2시에 보고하고 4시에 보고하고 새벽 얘기요, 새벽. 그럼 쪽잠밖에 못 자. 그러니까 한 2시간 자고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도 졸리니까 이제 차를 어떻게 갖고 졸음 운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뉴스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타사 뉴스 모니터를 하는데 이제
보다가 좋은 거지. 오 잠이 모자라갖고 그걸 몇 달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도 뭐 이것 때문에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생각나는 거. 기자가 생각보다 엄청 힘든 직업이네요, 진짜. 지금은 사라졌겠죠.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게 노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또 그럼 다음 질문 네, 다음 뽑아볼게요. 질문으로. 네. 이거 섞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냥 순서대로 뽑아. 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평기자일 때와 데스크가 된 후에 기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부분인지 궁금하고 또 데스크 임무가 막중한 만큼 솔직히 평기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데스크한테.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데스크가 되면 시야가 더 넓어지죠. 왜냐하면 데스크라는 거는 현장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 차장부터 이제 데스크라고 부르는데 차장, 부장. 그러려면 보통 뭐 최소 15년 이상 한 사람들이 데스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부족한 그 일선 기자보다는 경험이 풍부해서 시야가 넓어요. 보는 눈이. 근데 자기 현장 기자는 딱 요거밖에 안 보여.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은 자기가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취재 기자를 존중을 해줘야 돼. 내가 데스크를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고쳤어라고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납득을 시키는. 네. 그쵸. 그런 거 없이 하면은 기분 나쁘죠. 맞아요.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은 꼭 기사 가지고는 아니고 청와대 출입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뭐 대선 자금 이런 것 때문에 수사도 진행이 되던 상황이어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재신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네. 총선하고 네네. 동시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예. 근데 그게 제 취재에 딱 걸려들었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관들 한 대여섯 명 전화 취재를 합니다. 근데 모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건 기사잖아. 그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쭉 했으니까 바로 단신을 썼지. 우린 YTN 24시간 뉴스 채널이니까 단신을 쓰고 나갔고 데스크한테 보고를 했더니 데스크 야 그거 전화 연결해. 9시 전화 연결. 프로 또 기사 써갖고 전화 연결하고. 그랬는데 그 비서가 그게 아니고 그거 그냥 검토 단계고 내 사견일 뿐이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제재가 들어온다고. 이제 바로 모니터를 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여서 해. 청와대가 결국은 부인을 했어요. 네. 이거는 그 비서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파장이 너무 크니까 그랬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정무수석이 당시 저 정치부장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치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모 수석이 내 고등학교 선배인데 야 이거 그만 좀 내달란다 야. 공식 부인한 거고. 응? 또 수습 아니야? 이거 정치부장. 자, 부인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장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야 이거 무슨 기사 되는 거야? 또 왜 오보를 날리고 그래? 기사 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더 반발을 했겠지.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주는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도 솔직하게 뭐 부탁하거나 할 수 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지 않고 뭐 마치 하는 네가 건 잘못한 안 된다. 것 마냥. 네. 그런 거는 이제 데스크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 네. 이거는 있습니다. 데스크의 권한은 반드시 존중이 돼야 돼요. 왜? 그게 고유의 권한이에요. 지시하고 기사를 고칠 그리고 책임 또한 데스크가 집니다.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은 데스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잘못 고치셨어 데스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취재를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기사를 고쳐서 잘못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반드시 어필을 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이 데스크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그 한 언론사의 논조를 요즘 이렇게 균일하게 만드는 역할 그런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 논조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정파성을 혹시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보수냐 네, 뭐, 진보냐 예, 그걸 포함해서 하는 좌냐 얘기입니다. 우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방송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문은 어느 정도 논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해외 외국의 신문사들은 아예 사설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까지 쓸 정도니까 우리도 뭐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논조를 가지고 하죠. 신문 매체는. 그쵸. 근데 그거는 사주가 있는 회사고 돈 주고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방송은 돌리다가 시청자가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그런 어떤 정파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고 기계적으로도 균형감을 가져야 돼요. A 후보에 대해서 15초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B 후보도 15초 줘야 돼요. 사이즈도 딱 바스트샷으로 했다 그러면 B 후보도 바스트샷으로 해야 돼요. 그 기계적인 균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도 욕을 먹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윤 국장님께서 조언해 주실 부분은 없는지, 사회생활의 노하우, 기자가 취재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도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한데 취재원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도 이제 챕터가 있어요. 읽어봤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자세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상대방이 다 압니다. 네. 역시 진심으로 돼요. 네, 진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뭐래도 정보라도 하나를 더 주는 거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나 정보를 얻어내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면 상대방 대인관계라는 게 다 표정만 봐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심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경조사를 챙겨라. 그래서 뭐 부친상 모친상 있다. 그럼 결혼을 한다. 그러면 가서 축하해 주거나 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부조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그래도 인지상정이니까. 나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걸 아는데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요즘 많이 하잖아요.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면은 되게 좋아. 기억에 남으니까. 사소하지만 정말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은 알림이 뜨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은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도 또 좋은 댓글 달아주고 하는 기자와 그렇지 안 친구도 아닌 기자와 누가 좋겠어요. 아, 당연하죠. 내가 이거를 정보를 이거를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누구를 주겠어. SNS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네? 아주 쉬운 거 돈 안 들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자는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이 전화를 해야 돼요. 나한테 전화를 자주 했던 사람한테 하나라도 정보를 더 주지. 전혀 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어디에 누군데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요 안 주게 돼 있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똑같이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기자가 뭐 제 선배 얘긴데 과거에 선배가 아주 분하다고 하면서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줬냐고 당국자한테 그랬더니 당국자가 당신이 그 질문 안 했지 않았느냐 안 물어봤으면서 왜 나한테 섭섭하다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잘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요령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요령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맛보기로 하나만 좀 잘 물어보는 요령에 대해 잘 물어보는 요령 하나 정도. 친절하게 잘 물어보는 요령. 잘 물어보는 거는 이제 유도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야죠 사실은.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지 막 얘기해 주지 막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친절하게 아주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하면서 하고 평소에 또 잘 해야 되겠죠. 티타임도 하고 자주 찾아가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네, 그런 사람한테 질문도 좀 이렇게 잘 했을 때 하고 이제 요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국자 혹은 취재원들은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숨기려는 본능이 있어요. 뭔가가 이거를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기자는 뭐야? 본능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쫓고 쫓기는 심리전이 또 있죠. 그 심리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이 책을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민님과 주인님은 윤 국장님께 한번 이것만은 꼭 여쭤보고 싶다는 거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씩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워라벨과 관련된 질문인데 워라벨. 네, 워라벨도 궁금하고 최근에 혹시 25, 21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유명한 드라마거든요. 드라마요? 네, 드라마 되게 흥행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 직업이 기자예요. 스택파운을 갔다가 여자 주인공이랑 헤어지게 되거든요. 뭔가 그런 워라벨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하니까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워라밸이 안 맞는데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라떼는이 나오는데 또 썰도 풀어주시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충격적일 건데 제 3년 선배가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이 선배가 저보다 3년 선배니까 결혼을 했고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그 산기가 와서 출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이 그 제 남자 선배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알아서 나 라고 했다는 건 믿겨지지가 않죠. 이게 5년 전쯤 20한 5, 6년 전쯤 얘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 당하지 그랬다가 진짜로. 네. 바로 소송을. 네. 지금은 뭐 이혼 사유. 휴가도 보장돼 있고 뭐 그런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이제 워라밸이 좀 덜 하겠죠. 왜? 일반 직장인은 주 5일쯤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 근데 기자들은 사건이 토요일, 일요일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형 무슨 재난이라든가 열차 충돌 사고라든가 살인 사건이라든가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뭐 전당대회를 뭐 평일날 하라는 법이 있나? 뭐 예를 들면은 선거 투표하는 날은 공휴일에 공휴일 빨간 날 일반인들은 다 쉬어. 그래서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이 어떻게 쉬어요? 제일 중요한 그럴 때는 데이트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수시로 막 불려가고 옛날에 삐삐가 있었는데 지금은 삐삐가 없어졌잖아. 삐삐가 오면 어떻게 돼요? 택시 타고 가다가도 내려야 돼. 그래서 공중전화를 찾아갑니다. 전화를 걸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니까 얼마나 편해. 네. 그래서 워라밸에 있어서는 이 데이트, 연인까지 헤어지게 만드는 직업일 수도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건 이제 상대 이성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요새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좀 뉴스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확실히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예전에는 TV만 보다가 이제는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필터 버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정치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방송 뉴스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어떤 태도를 가져보면 좋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유튜브 저도 사실은 TV를 잘 안 보게 됩니다. 집에서 수상기로 TV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줄었어요. 과거에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몇 %였을 것 같아요? 높았을 때. 한 30? 30%대까지 올랐고 그 이유는 그 앞전 드라마가 막 40%. 지금은 그런 시청률은 나올 수가 없어요. 드라마도 그만큼 안 나오고 최고의 드라마 시청률이 기껏해야 한 12% 나올까 말까요. 아주 기록적으로 해봐야. 그럼 뉴스 안 봅니다 사람들이 TV로. 유튜브의 콘텐츠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정치 콘텐츠 있죠. 네, 맞아요. 뉴스가 아니야. 이거는 1인 미디어들이 정치 평론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인 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사견인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얘가 알아. 유튜브가 알아내갖고 그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좌파 성향이야, 우파 성향이야.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만 더 굳어져. 이거는 추천을 안 해주니까 이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가 아까 얘기 잘했는데 극과 극을 갈리고 대립과 이 분열이 심각해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방송은 그런 걸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방송은 기계적인 균형을 얘기했지만은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재료를 공정하게 던져주고 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좀 뜯어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없는 공적인 방송사 KBS, MBC, YTN
연합 네. 이런 데에 사장을 청와대 낙하산이 없도록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혹은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청와대 낙하산이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중동에게는 매경 포함해서 방송을 줬잖아요. 신문이 사양산업이니까 신문들은 이제 죽게 생겼거든,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MB 때 방송 하나씩 준 거예요, 종편으로. 신문 집에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보죠. 보는 사람이 옛날에 자전거 한 대 줍니까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신문이 안 망해. 그래서 방송을 해서 돈을 하려고 방송을 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방송은 그런 정통 저널리즘으로 해야 된다. 이럴수록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해야 되고, 물론 그리고 TV를 안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콘텐츠를 접근성이 편리하게 소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 그 다음에 뉴미디어스럽게 뭐 엠빅 뉴스라든가 뉴닉이라고 막 잘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상파든 뭐 하여튼 뉴스 채널이든 방송사도 뉴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의 갈래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시청자들을 붙드는 정통 저널리즘밖에 생존의 길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사실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자라는 직업이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젊은 여러분들, 특히 어린 학생들도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저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도전을 한번 해주시기를 강력히 이연사 권유드립니다. 네, 이현민님. 네, 저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굉장히 알찬 정보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자가 천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마지막으로 주인님. 이번 자리를 통해서 언론이라는 것에 대한 좀 장벽을 좀 많이 낮췄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게 물론 그 방송 뉴스에 있어서의 도움도 많이 되지만 그냥 실제 평소에 쓰는 글쓰기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인들도 방송 기자는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라고 해서 읽어볼 만한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책선주를 확실하게 일반인들로까지 적지 않는 최성사 사장님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로, 멋진 프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